보다 깊이 있는 강연을 통해서 선거를 보다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의 신영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서 유권자로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하게 보게 되는데요. 과연 그 공약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얼마나 실천 가능한 건지, 이른바 매니페스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얘기 나누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있는 조직들 가운데 가장 늦게 생긴 조직이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특히 법을 만들거나 할 때 이 법이 다른 법과 충돌되지는 않는지, 또 외국에서는 관련돼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의원들의 법률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제가 원래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인데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현실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 정치의 중요한 인물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가 일한 게 실제로 법으로 반영된다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하게 될 주제는 매니페스토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사실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이 정당의 정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한계 또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당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국회 입법조사처.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입법을 할 때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예. 그 법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군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예, 조사관이라는 직함을 들으면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희 조사가 예. 저희가 자료를 서칭한다는 의미인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걸 조사하는지 예. 이런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 선거 이슈와 공약 그리고 매니페스토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정당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 때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그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매니페스토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주장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거 이슈 공약 및 매니페스토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당들이 제시한 매니페스토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실제로 그 매니페스토가 서로 다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유권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매니페스토가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매니페스토를 처음 들었던 거는 제가 학생회장 후보를 나갔을 때 그때 당시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떤 선거에 임을 할 때 자신이 선거를 이행하는 공약이라던가 그거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매니페스토라는 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사실은 선거에 나갈 때 후보자가 제시하는 이런 정책 그리고 어떻게 그 정책을 이행할 건지가 매니페스토인데요. 그럼 본인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매니페스토를 발표를 하셨나요? 네, 저는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급식 문제였었는데 그 급식 문제를 가장 크게 해결하고 싶어서 나가게 되었고 이제 제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급식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저는 매니페스토를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실 매니페스토를 실천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지켜졌냐. 이 부분이 사실은 매니페스토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은 매니페스토를 실천까지 했다니 굉장히 훌륭한 후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정당이 선거에 앞서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 그리고 또 이행 방법 등을 제시한 정책 공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앞서서 각각의 정당이 10대 정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각 후보자들이 후보자 공약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각 정당이 제시한 10대 정책이라든가 또는 후보자 공약을 실제 선거에서 보신 분이 계세요? 그 선거하기 전에 네. 공보물 보내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보면 내가 당선되면 뭘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실천이 됐는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니페스토나 공약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되면 무조건 하겠다라고 막 지신하지만 실제로 이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선거 이후에 또는 4년 뒤에 다시 선거할 때 꼼꼼하게 제시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가 잘 되려면 사실은 이행 정도까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영국의 브리짓 존슨 총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존슨 총리죠. 이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를 제가 여기서 굳이 영국의 총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영국 보수당의 매니페스토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께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제 국가여서 그 집권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영국의 집권당이 보수당이고 보수당의 당수인 보리스 존슨이 지금 총리로 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영국에 총선이 있었는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총선을 하기 전에 각 정당이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종의 공약집의 형태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걸 심지어 돈 주고 팔아요. 근데 또 이걸 열심히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정독을 하고, 얘네가 되면, 보수당이 되면 나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지지한 정당을 찍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공약집을 돈 주고 팔아서 그걸로 영리 추구하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공약집 자체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인쇄비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공약집을 돈 주고 산다는 건 그만큼 유권자들이 공약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짜로 집에다가 이렇게 다 보내주죠. 인터넷으로 또 뭐 다 가서 공약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사회자님 열심히 읽어보셨어요, 공약? 저는 나름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글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약집 돈 주고 산다 그러면 그 정당 지지율이 적어도 5%는 떨어질걸요? 네.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정책이 가장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래서 대선은 공약집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요. 물론 돈 주고 팔진 않죠. 그래서 이 영국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매니페스토가 처음 시작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정당 정치가 발전된 국가이고 또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화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정책 공약 알림이라는 화면입니다. 혹시 학생들 이 선거에 앞서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공약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선거에서 보셨나요? 작년 총선 때 관심이 있어서 좀 들어가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잘 돼 있던가요? 그냥 굉장히 형식적이고 명시적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학생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자기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후보가 나가게 되는데 지역구 선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정당 정책이라든가 매니페스토를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 법률로 총선이나 대선 또는 지방선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대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여서 제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되게 꼼꼼하게 따져서 정리해 주지는 않죠. 아마 대선이었으면 좀 더 꼼꼼하게 했을 거예요.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또 정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공약집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생이 봤다는 것처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정당이 선거에 후보자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각각의 정당들이 제시한 정책 공약이 어떤지를 제가 4개의 정당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A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순위 정책 공약이 벤처 4대 강국 실현입니다. 그리고 2순위 정책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전망 또 자생력 강화 이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기후 위기라든가 청년 여성의 주거 지원, 안전 강화 이런 것들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방안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A당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 방안에 주로 세입 확대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당은 어느 당일까요? 네.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대부분의 그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재원 조달 방안에서 재정 지출을 개혁하거나 또는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보면 사실 민주당 정책이라는 걸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B당인데요. B당은 첫 번째 1순위 정책으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입니다. 그리고 그 2순위가 이제 재정 건전화, 3순위로 보시게 되면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경감,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재원 조달 방안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A당 같은 경우 주로 조세 창출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B당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겠다. 또는 여유 자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지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자, 이 B당은 어느 당일까요? 보수당인 미래통합당의 예.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약만 봤는데도 이게 어느 정당이겠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지금 진보와 보수 정당의 색깔이 기본적으로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 공약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당으로 갑니다. 자, 이 C당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1순위 공약이고요. 2순위로 청년 기초 자산제 도입, 3순위가 요즘 핫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뭐 4순위에 가면 이제 교육 문제라든가 5순위의 노동 기본권 보장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당일까요? 네, 저는 그 정의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네. 5번째 정책에 보면은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 관련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는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서 정의당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정의당의 공약이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개의 정당을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3개 정당 모두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주요 공약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순위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당의 정책인지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D당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정책을 보시게 되면 앞에 있었던 그 3가지 정당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정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의 주요한 정책이 정치 개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전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정당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공천을 잘해야 좋은 의원이 우리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어서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정당이 정책을 얘기할 때는 주로 경제 공약이 앞순위에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정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내 일자리는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제 공약이 적어도 2, 3순위 안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당 같은 경우는 경제 공약이 7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의 정당과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D당이 어느 당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국민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아마 이 국민의당이 정책 순위를 이런 식으로 앞에 다른 정당들과 다르게 제시한 거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 특히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주로 공약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별 그 매니페스토의 경향을 분석을 해보시면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경제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이런 경제 관련 정책이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사회적 이슈 또는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정당이 본인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차별성은 뭔지 이런 걸 봤다면 지금부터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실제로 그 공약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후보자 선택할 때 그걸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실시되었던 그 21대 총선 같은 경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속 정당이었습니다. 37.3%의 유권자들이 정당을 보고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찍었다라고 얘기한 답변자들이 34.9%.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당 또는 공약.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과 공약은 비슷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후보 능력을 보고 찍었다가 17.6%였습니다. 사회자님, 네. 혹시 예. 그 본인이 옛날에 예. 저는 젊어서 선거를 할 때 주로 예. 어떤 식으로 뭘 보고 후보를 선택하셨나요? 글쎄 저는 주로 정당을 보고 많이 찍었는데요. 어차피 선거 때는 유권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과연 그게 지켜질 만한 약속인지는 유권자로서 확신도 없었고 결국은 정당 간의 대결이니까 정당을 보고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사회자분께서는 예. 벌써 그 이전부터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요? 예. 아, 예. 앞서간 유권자라고 보실 수가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존의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찍겠다 또는 후보자의 능력이 고려 사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응답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후보 능력보다는 정책 공약이나 소속 정당을 보고 찍겠다라는 답변이 많았거든요. 학생들도 총선에 다 선거를 하셨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혹시 나는 이런 요인을 보고 찍었다라고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본 정책이 지역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우리의 이해관계 또는 이익 같은 것이 지역 개발로 결정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 1순위라고 얘기한 것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리고 2순위가 지역 개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회자님 계속 예. 뭔가 수긍은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혹시 사회자님 21대 총선에서 예.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한 정책이 뭐였어요? 글쎄 뭐 저 중에서는 역시 지역구 후보는 지역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지역 개발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중에 예산 국회에서 배정할 때 네. 지역구 의원들이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고 예, 그렇죠. 자기 지역구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과연 저 지역에 저 사업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의 사업도 조금 이른바 힘 있는 의원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그 지역구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냐라고 생각할 때 조금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내 지역구가 아니라 옆에 지역구였으면 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구라면 역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비례대표 정당 선택 시에 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기준이 좀 줄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더 다양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비례대표 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공약보다는 정치 공약이라든가 당시에 이슈가 됐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 대상으로 만족스러운 공약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장 1위를 한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 자생력 강화였습니다. 사실 지난 21대 총선이 실시될 무렵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1대 총선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총선이 실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한 게 뭐 3월 뭐 이때부터였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경기가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그 두려움도 있었기요. 또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불만족스러웠던 공약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가 과거청산이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권자들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선거가 실시되던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었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한 거죠. 다만 재미난 것은 만족스러운 공약 1, 2위가 경제 부분이고 3위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잖아요. 근데 불만족스러운 공약도 보시면 2위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고 경제 활성화가 3위예요. 왜 이렇게 답변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게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 누구는 어떤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충분히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글쎄 그런 지적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예. 후보자를 선택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당. 그렇죠. 예. 정당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벤처 4대 강국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는 각각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정책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운 공약이라고 봤을 때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만족스럽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제시한 공약은 불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공약이라는 것도 완전히 뭐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이런 평가가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정당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아까 동일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35.7%,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밖에 안 나왔고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0.2%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매니페스토 들어본 적 없다. 뭔지 모른다. 네. 제가 솔직히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그래서 정치에 관심만 있던 상태여서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매니페스토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니페스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다. 이런 분들도 저는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매니페스토 운동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또 매니페스토가 이번에 후보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선거에 참여할 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를 물어봤는데요. 매니페스토를 알고 있는 분들의 경우 영향을 미쳤다 또는 매우 영향을 미쳤다, 약간 영향을 미쳤다를 합하면 70%에 가까운 분들이 사실상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매니페스토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니페스토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매니페스토를 알고 있으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니페스토를 널리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사회자분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매니페스토를 잘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래도 뭐 여러 매체에서 많이 접했었고, 전 또 예전에 퀴즈 프로 MC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매니페스토가 퀴즈 문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냥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예. 네, 그렇다면 네. 후보를 선택할 때 네. 실제로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향을 미쳤나요? 제 선택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보자들의 공약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별화됐다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안다고는 해도 사실상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매니페스토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약간 한계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는 혹시 매니페스토를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혹시 얘기해 보실 만한 분 계세요? 네,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공약집을 봤었을 때 가장 유심히 봤던 그 공약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매니페스토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까 학생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도 제시를 해봤고 또 공약을 지켰고 이런 입장에서 더 유심히 매니페스토를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까지도 관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유권자 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니페스토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럼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적극적으로 알렸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체로 적극적이었다는 응답이 65.8% 정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매니페스토라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매니페스토를 알고 있고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니페스토가 실제로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정당이나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느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매니페스토를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알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잘 몰라서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매니페스토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 매니페스토라든가 각 정당의 정책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거는 TV 광고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선거 이전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TV잖아요.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많이 봤다. 그리고 2위가 뭐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들이고요.
3위가 종합편성 채널 또는 뭐 케이블 TV. 뭐 결국은 이제 TV와 관련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홍보 활동을. 라는 답변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선거를 홍보하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SNS를 이용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SNS가 많이 익숙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 모바일 앱이라든가 뭐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을 통한 뭐 선거 홍보 사이트, 이 비율들이 있긴 한데 여기 굉장히 1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선거를 홍보하는데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V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인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응답자의 연령대는 어땠는지를 좀 봤는데요. 30대 이하, 그러니까 30세 이하, 18세에서 29세가 18.2%였고요. 30세에서 39세가 16.3%. 우리가 젊은 층이라고 얘기하는 30대 이하가 35%. 예. 사실 혹시 여러분 중에 21대 총선 유권자들 가운데 40세 이하, 그러니까 18세에서 39세까지 유권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회자님 모르시는? 글쎄 모르겠는데요. 예. 네, 3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권자 비율과 이 응답자의 비율을 거의 맞춘 거죠. 그래서 18세에서 39세까지가 한 35%, 그리고 40세에서 49세, 또 50세에서 59세까지를 합하면 여기가 또 이제 한 40%가 좀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26.6%. 어떻게 보면 이 응답자의 연령대 자체가 젊은 층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뭐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뭐 열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유권자의 비율은 낮지만 지금 20, 30대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SNS라든가 뭐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또 모바일 앱, 또 선거 후보 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권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냥 공약서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공약서를 좀 분석해서 정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지난 21대 그 총선에 앞서서 한 시민단체에서 각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을 가지고 되게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선택하면 당신에게 어울리는 정당 또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을 주로 제시한 정당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보여주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주문하신 공약은 메디컬 후르츠 블렌드, 말을 되게 재미나게 붙였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대상자가 유권자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주제가 뭔지, 뭐 사회적 약자, 성범죄, 실용과 합리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맞는지까지도 본인에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누구나 쉽게 어떤 주요 정당의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늘려간다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한 홍보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토라든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익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좀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의 신입생들도 있고 대학생들이니까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니까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쭉 앞으로도 정당이나 정책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매니페스토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당에서 그거 신경 써봤자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별로 영향이 없더라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효과가 쉽게 안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회자님 말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정당 가장 중요한 게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이 중요하다 또는 매니페스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강요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당만 이 정당에서 어느 후보든지 내면 이 사람은 당선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정책의 공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매니페스토에 신경 써라 이렇게 정당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나는 정당도 중요하지만 그 정당의 정책을 보고선 그 후보를 선택하겠다라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학생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예. 저도 일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페스토라는 그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나 어떤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시행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어떤 총선이나 대선을 봤을 때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오는 타 후보자의 어떤 비방 아니면 자질 검증 같은 부분이 좀 더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에 대한 비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물 중심의 선거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정당에서 정책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권자들한테 잘 받아들여지거나 또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앞서서 많은 경우 언론들은 각 정당이 어떤 걸 많이 정책을 제시한다더라 또는 뭐 정당 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 또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투극이라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부각시키는데요. 이거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퓰리즘적 성격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좀 더 정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이런 게 중요한데 왜 언론에서 다루지 않죠? 뭐 이러한 식의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좀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교수님의 강연 정말 굉장히 유익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매니페스토의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라던가 아니면 SNS라던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지만 지금 언론이라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별 간의 공약이라던가 혹은 정당 간의 공약이라던가 이러한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분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비교하거나 분석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해야 될 텐데 이런 매니페스토 선거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정책을 좀 더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정책 선거를 잘 다루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행 법률상 그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한다더라라는 거는 알려줄 수가 있지만 정당 간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당의 정책이 더 좋다.
이런 순위를 매기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당의 정책이 더 좋은지 또는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훨씬 선택하기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선거에서 지나치게 좀 규제가 많고 이건 해선 안 되고 저거는 되고 뭐 이런 식의 규제가 좀 현행 법률상 많이 있는데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책이라든가 매니페스토에 대해서도 그런 정책 순위를 매길 수 없다 또는 그걸 비교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규정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증까지 풀어봤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좀 재미있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막상 강의하면서 보면 학생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구나. 또 젊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얼굴 맞대고 강의를 하는 것도 최근 들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요즘 다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대면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고 네. 특히나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매니페스토 선거, 이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는 건 뭐 대체로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풀어내 나가느냐, 그게 과제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거 이슈, 공약 및 매니페스토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매니페스토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선거 형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물론 정책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거 많이 배워서 좋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매니페스토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달되어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